저는 이 비단노래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지금까지 수업을 잘해오시던 우리 안도 선생님께서 좀 편찮으셔서 그 빈 공간을 제가 메우러 왔습니다. 참 다행이죠. 이쁜 얼굴이라. 네, 잘 계셨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뵙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배울 날, 만날 날 기다리면서 이제 제가 준비해 온 수업을 글쓰기 좋은 날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글쓰기 좋은 날은 꼭 오늘 아니고 어제 아니고 내일 아니고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럼 언제 글쓰기가 좋을까요? 보통 분들은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라는 노래를 듣고 가을에 글을 많이 쓸까? 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요즘에 더구나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지 시집도 수필집도 책들이 엄청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누구 못 만나죠. 또 어디 밖에 나갈 수 없죠. 그러니까 시인이나 수필가들은 집에 앉아서 뭘 하겠어요. 본인이 쓰고 싶은 글을 이 기회에 마음껏 쓰고 있어서 정말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글을 쓰세요? 보통 이제 전문적인 글이 아니더라도 보통은 일기를 쓰시죠. 요즘에는 이제 SNS를 이용해서 간단한 글이라도 많이 쓰시는데 사람이 너무 행복할 때는 글을 잘 안 써요. 왜냐면 행복한 일이 많으면 그냥 그 일에 빠져서 지내지 내가 글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글은 마음이 아플 때 아니면 외로울 때 아니면 좀 슬플 때 아니면 좀 분할 때 뭘 이루고 싶을 때 누군가한테 막 뭘 일러주고 싶은데 그런 대상이 없을 때 글에다 풀어놓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모든 분들이 가을에는 글쓰기 좋은 계절이다 라고 말하니까 우리도 이 가을을 앞두고 이 가을에 우리도 무언가 글을 쓰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물론 수필 쓰는 법에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수필 쓰는 법이라고 법으로 정해놨겠어요? 제1조 1항 무슨 헌법처럼 그렇게 정해져 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전 그 문학 사조에서부터 예전에서부터 아주 가르친 것이 그저 글은 이렇게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어떤 교수님도 꼭 이렇게 써야 한다라고 결정을 지으시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 선생님 이 병 꼭 낫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켜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100%꼭 낫습니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글 쓰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글 쓰는 방법도 가르치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떤 선생님은 제목을 중시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선생님은 그 내용을 중시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선생님은 이미지를 좀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관념을 이렇게 넣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방법이 틀렸다, 이렇게 쓰는 방법이 옳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 합법적으로 많이 이렇게 써 나가면 좀 그래도 글이 좀 부드럽고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해서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수필을 쓰는 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수필이나 시나 우리가 쓰려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수필 쓰는 법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수필이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필이. 수필은 실은 붓 가는 대로 쓰는 게 수필입니다. 붓 가는 대로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자 할 때 우리 어디 갈까? 이러면 장소를 정해놓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자동차 바퀴가 흘러내는 가는 대로 그냥 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동차 바퀴가 가는 대로 오늘 한번 가보자. 왜냐면 오늘 우리 어디 갈까? 마이산 갈까? 라고 정해놓으면 글쓰기 참 쉬워요. 여행 가기 참 쉬워요. 우리 오늘 마이산 갈까? 라고 정해놓으면 참 쉽습니다. 그냥 서울이나 대전이나 진안에서 마이산 딱 찍고서 마이산 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 수필도 제목을 마이산으로 정해놓으면 쓰기 쉬워요. 왜냐하면 이제 글을 쓰기 전에 그냥 쓰진 않잖아요. 그래도 마이산이 어떤 곳인가, 마이산은 어떻게 가는 것인가, 마이산은 내가 있는 곳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마이산에는 어떤 볼거리들이 있고 어떤 먹을거리들이 있고 어떤 역사가 있고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필이 그냥 써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딱 마이산이라고 정하지 안 해놓고 우리가 산을 갈까? 이렇게 해놓으면 광범위해지죠. 되게 광범위해집니다. 가을 산을 갈까? 봄 산을 갈까? 아니면 에베레스트를 갈까? 벌써 확장되는 생각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수필을 쓸 때 꼭 이걸 써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아주 편안하게 지금 내 생각대로 붓 가는 대로 한번 써보세요. 왜냐면 오늘 있었던 일, 오늘 내가 본 거, 그래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쓰면 수필을 시작하기가 좋습니다. 수필을 잘 쓰는 법, 제가 여기에 이렇게 썼는데 저도 이렇게 써놓고 놀랬어요. 경탄할 만한 소재를 창의적으로 쓴다. 어렵죠? 정말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수천 편의 수필을 읽었는데 여기에 경탄할 만한 소재가 아니면 읽기 싫어요. 왜냐하면 수필 길지. 요즘같이 막 빠르게 가는 시대에 경탄할 만한 거 아니고 비슷한 거면 보고 싶겠어요?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 왜 그 난리가 났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지 않았던 게임을 영화에 접목해가지고 참 창의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훨씬 더 사람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경탄할 만한 소재가 과연 나에게 있느냐 고민이잖아요. 고민인데 고민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수필은 일상생활에서 그것도 나의 일상생활이잖아요. 나의 일상생활. 그러면 이 비단물의 일상생활하고 여러분의 일상생활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가는 건 비슷하겠지만 삶의 모양은 다르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저는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지금 다른 걸 주제로 밤을 짓고 계시던지 고추를 타작하고 이렇게 고추를 따서 말리고 계시던지 아니면 지금 어디 여행 중이시던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경험을 우선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 왜냐하면 얼뚜당토 아는 거 쓰려면 또 쓰기 어렵거든요. 근데 가장 쉬운 게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거 쓰려면 어렵지만 우리 엄마 이야기, 우리 아버지 이야기, 우리 형제 이야기, 나 학교 다니던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쓰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소재가 없잖아요. 물론
뭐 이렇게 연대가 비슷비슷한 분들에게는 70년대 우리가 무슨 놀이를 하고 뭐 지냈다, 뭐를 했다 이런 거는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만이 가지고 있는 소재가 있을 거예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소재. 그래서 경험한 것을 제재로 삼아서 그걸 보고 느낌을 쓰는 거고 생각을 표현하는 게 수필이에요. 앞에 제가 너무 경탄할 만한 소재를 창의적으로 쓴다 그래서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글을 짜집기 하는 막 어디서 막 그 뭐랄까 그 누에고치가 실 뽑아내듯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도 생각해야 되고 문장도 생각해야 되고 하는데 가장 쉬운 건 나의 일생을 쓴다는 거죠. 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쓰는데 보통 제가 그 어린 학생들의 글쓰기를 보면 이렇게 써요. 오늘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했다. 참 재밌었다. 오늘 엄마와 시장에 나가서 짜장면을 먹었다. 참 맛있었다. 이렇게 써요. 백일장에 나가서 심사를 하다 보면 마지막은 항상 참 좋았다. 이렇게 씁니다. 물론 그게 글의 시초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림 일기 이런 거 쓰니까 참 좋았다로 마무리를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도 이 나이까지 살아왔고 우리가 지금 가을을 몇 번을 지금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만큼의 가을을 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쌓였던 느낌을 써야죠. 그냥 가을에 우리가 가을 거리를 걸었다. 국화꽃을 보았다. 참 좋았다. 이렇게 쓰면 글이 안 되잖아요. 국화꽃을 보았는데 갑자기 이 시 생각이 났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서정주 선생님은 국화를 이렇게 표현하셨다. 먼 길 돌아서 거울 앞에 선 내 누님 같은 꽃이라고 서정주 선생님은 표현하셨는데 나는 이 국화꽃을 보니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던 날 흰 국화꽃을 영전에 바치던 그 생각이 났다. 라든지 아니면 나에게 특별한 국화 이야기를 거기다 쓰는 거예요. 나에게 특별한 다 똑같이 국화꽃을 보았다. 향기가 좋고 참 아름다웠다. 이렇게 쓰면 너도 쓰고 나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국화꽃을 보고 나서 그 국화에 얹혀진 나만의 이야기, 경탄할 만한 이야기. 친정어머니가 어느 날 국화 한 모종을 가져오셨다. 뜰 앞에 심었다. 몇 년을 어머니는 슬플 때마다 그 국화꽃을 바라보셨다. 어머니 떠나신 지 몇 해 국화꽃은 다시 피었다. 이제 그 국화꽃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 그 국화꽃 안에는 어머니의 눈동자가 들어있을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똑같은 국화를 보고서 이 사람은 어머니를 생각했구나. 어머니가 뜰 안에 어느 날 몇 해 전에 국화 모종을 심으셨구나. 어머니가 슬프고 외로울 때, 기쁠 때는 안 바라보셔요. 어머니도 슬프고 외로울 때 그 국화꽃을 오래 바라보셨구나. 그런데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근데 가을이 왔는데 그 꽃이 핀 거죠. 어머니 안 계신 자리에서 내가 그 국화꽃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꽃으로 보이는 게 아니죠. 거기에 어머니가 바라보았을 눈동자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그 국화꽃이 얼마나 더 나에게는 특별한 꽃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한,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잖아요. 나는 가을이면, 우리 남편은 참 이상하게 내 결혼기념일마다 국화꽃을 사다 준다. 장미가 아닌이라든가. 그러니까 뭔가 내가 경험했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표현을 좀 찰지고 맛지게 표현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경험한 것을 사전에 제재로 잡아서, 소재로 잡아서 나의 느낌, 그것을 보았을 때 나의 느낌, 그냥 참 예뻤다로 마지막 하지 마시고요. 참 예뻤다, 예뻐요. 꽃은 그렇게 마무리하지 마시고요. 나만의 느낌이나 나만의 생각하는 것을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화 예술이죠. 그러면 국화꽃에 대해서 글을 써도 수백 편, 수천 편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지 않잖아요. 물론 저도 국화라는 시를 썼어요. 그러나 서정주 선생님의 시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서정주 선생님의 국화협회서를 따라갈 국화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정주 선생님의 국화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통 우리는 국화하면 그냥 가을 이렇게 쓰고 말거든요. 근데 수필도 마찬가지예요. 수필도 국화 해놓고 가을 이렇게 나오면 조금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상투적이니까, 똑같으니까. 그러나 가을 이야기가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가을 어머니는 국화꽃 한 무더기를 사오셨다. 이렇게 해서 가을을 슬쩍 집어넣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표현하는 건데, 수필가는, 또 여기는 혹시 시인은 아니면 소설가는 이렇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글을 쓰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요건 중에서 한 가지나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모두를 이용해서 수필을 쓴다. 요거를 세 가지를 다 들어있으면 참 좋겠죠. 내가 경험한 것을 제재로 해서 나의 그 느낌을 거기다 넣어서 또 나의 생각을 거기서 넣어서 이렇게 해서 그 세 가지가 다 들어가면 너무너무나 훌륭한 것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 안 되면 한 가지라도 그냥 경험한 나의 것을 제재로 삼아서 써도 되고, 아니면 경험하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다른 사람의 국화를 읽고서 내가 느낀 느낌이나 생각을 써도 되고, 그렇게 해서 수필을 쓰면 되는 거죠. 시를 써도 되고요. 시도 어떻게 보면 그 시 초보일 때는 거의 다 내 경험을 써요. 저도 시 쓰기 시작할 때는 거의 내 경험이었어요. 우리 아이 아픈 얘기, 남편 이야기, 친정 아버지 이야기, 친정 엄마 이야기, 우리 동네 이야기, 이렇게 썼어요, 시를. 그러다가 시집도 그렇게 냈어요. 그러다가 몇 년 후에는 이거 아니구나 라고 해서 좀 시야를 넓혔죠. 그럼 우리 사회가 지금 마스크 시대인데 우리가 지금 이 마스크 시대가 왜 왔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도 우리가 지금까지 무너뜨린 환경이나 우리가 바다에 빠뜨린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게 되게 돼 있죠. 지금 그런 수필이나 시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 여기는 경험한 사전을 제재로 삼아라고 나왔지만 이게 들어가면 참 좋죠. 그러나 이게 만약에 아니면 뉴스도 들을 수 있고 신문을 볼 수도 있고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모아서 글을 쓰면 되는 거예요. 나의 느낌, 글을 읽었던 나의 느낌, 그 글을 좀 이용해서 넣어도 되겠죠. 인용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오늘 나는 신문에서 이런 글을 읽었다. 그러면 나의 느낌이나 나의 생각을 이어서 수필로 쓰는 거죠. 제가 오늘 오면서 한 수필을 읽고 왔는데 이 수필 내용은 뭐였느냐면요. 한 교장 선생님이 이제 오래간 학교에 계셔서 아주 훌륭한 제자 하나를 내셨대요. 그래서 그 고향에, 선생님이 계시는 그 고향에 도지사로 오게 되었대요. 이거는 사실이래요.
사실적인 내용을 쓴 거예요. 사실적인 도지사로 와서 선생님은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내가 가르친 제자가 세상에 우리 그 고향의 도지사로 오다니.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요. 여기에서 뭐냐, 어떤 단어가 나오면 청출어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쪽빛보다 더 푸른 쪽빛. 내가 가르친 것보다 훨씬 더 잘된 제자. 왜냐하면 저는 그 말에 공감합니다. 제가 오늘 수업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하지만 제가 특별하게 수필을 잘 쓰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더 잘 쓰세요. 그런데 왜 수필을 가르치냐? 가르치는 게 아니고 수필은 이렇게 써야 한다라고 대중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 반가워서 그 제자를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도지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 경비실부터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경비실에서도 도지사를 왜 만나러 왔느냐고 막 맞더랍니다. 그래서 이러고 해서 내 제자였다. 그랬더니 비서가 약속하셨나요? 이러더래요. 약속 안 했어요. 내 제자 만나러 오는데 뭐 굳이 그렇게 약속을 해야 되나요? 물론 도지사는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은 반가운 마음에 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도지사와 딱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얼마나 선생님을 만나면 반가웠겠어요. 근데 도지사가 딱 이렇게 약간 등을 뒤로 젖혀서 이렇게 딱 앉으면서 선생님 오셨습니까? 무슨 부탁 있어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첫마디를 하더랍니다. 자기가 이제 도지사가 됐으니까 청탁이 많이 들어오죠. 괜히. 그거 귀찮았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선생님이 난데없이 나하고 약속도 안 하고 오셨어.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잘 가르쳐 주셔서 제가 이렇게 선생님의 청출어람이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분은 도지사니까 혹시 나에게 선생님이 어떤 청탁을 하러 오셨을까 경계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가 아주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경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에게 뭐 부탁할 게 있으십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다리가 휘청하더랍니다. 내가 아이를 이렇게 가르쳤구나. 그래서 그 제자한테 아닙니다. 우리 학교 출신이시고 제가 가르친 도지사님이 되셨다고 하시기에 너무 반가워서 달려왔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앉지도 않고 물 한 모금 안 먹고 선생님 입장에서 도로 나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내 제자를 잘못 가르쳤구나. 앞으로도 이런 제자가 또 나올지 모른다 라고 해서 그 길로 학교에 가서 사표를 내셨답니다. 그 길로. 그게 수필이에요. 그 내용이. 그 길로 이거는 정말 이 선생님만이 겪을 수 있고 이 선생님이 겪은 것을 느낌과 선생님의 생각으로 쓰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글이에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또 그 글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그 선생님은 이 제자를 막 원망한 글이 아니에요. 내가 뭐 원망하거나 얘가 잘못됐구나 이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가르쳤구나. 앞으로 내가 얘 이상, 이 학생 이상 더 가르칠 자신이 없다 라고 생각해서 그 길로 학교에 가서 사표를 내셨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저도 못할, 그냥 뒤에서 욕 한마디 해주고 말지. 근데 이 선생님의 단호한 의지가 수필로 나타나셔서 이 수필이 많은 선생님들께 읽혀졌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 선생님의 경험한 것을 했지만 선생님들이 읽으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많은 공감이 얻어지겠어요. 그거예요.
내 이야기지만, 나의 이야기지만 그 학생을 막 원망해서 썼더라면 공감을 못 얻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을 학생, 제자를 원망한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거, 내 부덕의 소치 이렇게 생각하고 선생님을 그날로 그만. 다 선생님들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선생님들은 너무 잘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나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 후 나의 아들도 선생님이 되었는데 나의 아들이 수업하는 모습을 보니 요즘에는 거의 학원과 비슷해서 지식만 전달하고 있으니 나는 나의 아들에게 좀 더 제자들을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가르칠 것을 아들에게 권고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이제 걱정되니까 아버지는 학교를 그만두셨지만 아들은 앞으로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아 너는 좀 나처럼 이런 제자를 길러내지 말고 좀 더 사랑을 주고 좀 더 따뜻하게 해서 좋은 제자를 길러내라고 하는 수필을 쓰셨어요. 말로 이렇게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이 글을 읽고 박수도 치고 눈물도 흘리셨다고 또 다른 선생님이 이분의 글을 인용해서 수필을 쓰신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밑에 있어요. 누구나 경험할 것 같은 뻔한 소재는 피해야 된다. 중요합니다. 누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특히 주부들, 우리들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식구들 뭐 보내고 뭐 하고 이런 뻔한 소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뻔한 소재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제발 제목이라도 낯설게 다는 거예요. 뻔한 소재면. 왜냐면 사람들이 안 읽을 것 같으니까 제목이라도 달고 좀 그래? 이거 제목 한번 읽고 싶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뻔한 소재는 피해야 되고 아주 새로워서 독자가 감탄하게 되는 감동이 격하게 되는 사건, 경험이 가장 좋은 수필의 제재이다.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떻게 생각하면 뭐가 맨날 그렇게 경탄할 만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어요? 실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서 느낌이나 생각을 경탄스럽게 쓰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국화를 가지고서도 저렇게 노란 저 꽃을 피려고 간밤에 무설이 저리 내리고 나에겐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라는, 아니 국화꽃 피려고요? 그거 다 알아요. 국화꽃 피려고 무설이 내리고 하는데 나에겐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나의 느낌을 쓰는 거예요. 국화꽃이 가을에 저렇게 노랗게 피어있다? 재미없습니다. 노랗게 피어요. 그걸 굳이 노랗게 피어있다? 재미없어요.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만들까?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가을 되면 누구나 다 김장하잖아요. 집집마다 손맛이 다르잖아요. 재료는 거의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두 가지씩 들어가는 게 다르잖아요. 경상도, 전라도, 서울, 충청도 김치가 맛이 다르듯이 수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제재가 똑같다고 해요. 자, 100일장 나가면 전화, 가족 이런 거 주거든요. 100%가 거기에서 100%에서 80%가 전화하면 따르릉부터 나와요. 그거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전화하면 따르릉? 그거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나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인데 전화라는 걸 100일장을 했어요. 대상탄 어린이에요.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의 전화번호는 지워졌을까? 로 시작이 됐어요.
읽고 싶어지잖아요. 따르릉이 아니에요. 80%는 근데 따르릉으로 써요. 전화하면. 왜냐면 그 사물의 이미지가 강하니까. 근데 그 전화에 나만의 경험을 집어넣은 거죠. 나의 경험. 마지막에 할아버지의 전화번호는 지워졌지만 하늘로 거는 전화가 있다면 오늘 나는 할아버지께 다이얼을 돌리고 싶다라고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전화라는 걸 가지고 거기에 나만의 경험을 느낌이나 생각을 기가 막히게 표현해서 쓰면 시나 수필이 되는 거죠. 어려우세요? 맞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집집마다 자녀들이 하나 낳잖아요. 글감, 애기들 하나 낳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실은 처음에는 그냥 아기 하나 낳았어요. 근데 그 아기를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씻기고 먹이고 밤 새워서 잠 못 자야 되고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무수한 양분과 나만의 교육 방법이 들어갑니다. 똑같아요. 전화라는 걸 가지고 가족이라는 걸 가지고 수필이나 시를 쓸 때면 나만의 것으로 나의 영양분과 나의 손길이 나만의 것이 들어가면 훨씬 뛰어나게 글을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우리는 수필을 잘 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자신이 경험한 일상적인 사건을 소재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또 쓸 거 많잖아요. 쓸 게 많아집니다. 똑같은 주제가 져도 아이 이야기와 전화를 묶을 수가 있고 요즘 아이들 핸드폰도 너무 많이 하고 이런 것들로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우리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족이 해체돼서 가족이 만나지 못하는 그런 문제 중에서 어제 이 글도 한번 봤어요. 요양병원에 가니까 딱 1분 면회를 시켜주더랍니다. 어머니. 그것도 유리창 너머로. 이 아들이 아직 코로나 그걸 아직 안 맞았대요. 코로나 예방접종을 아직 젊어서. 그랬더니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더래요. 유리창 너머에서 딱 1분 엄마를 봤답니다. 그 내용을 뭐라고 썼느냐 하면 엄마의 나와의 거리가 실은 한 뼘밖에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손으로 재자면 유리창 하나 거기 엄마 앉아있고 나 여기 있는데 한 뼘밖에 되지 않는데 내가 엄마에게 말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먼 거예요. 엄마와 나와의 거리가. 왜냐하면 유리창이 가로막혀져 있잖아요. 그 글을 썼더라고요. 엄마와 나의 거리가 이렇게 멀 줄을 몰랐다.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해서 엄마의 손을 잡고 싶다라고 이렇게 쓴 수필이 있어요. 나의 경험이죠. 나의 경험인데 거기에 글의 요소가 있잖아요. 엄마와 나와 결의는 한 뼘밖에 되지 않지만 그 유리창이 가로막은 거리는 차로도 잴 수 없는 그 거리가 있었다는 게 예술적인 표현이잖아요. 엄마하고 그렇게 가까운데 엄마에게 도대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쓰지 않은 거예요. 글은 그렇게 무언가 다듬고 생각을 좀 기발하게 쓰면 훨씬 더 좋은 수필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인상이 남아있다는 거, 좀 특별한 데가 있어서 여느 생각, 그 인상적이라는 것 있잖아요. 이거 정말 인상적이야, 수필. 이 시 정말 너무 특별해. 그건 뭐냐면 똑같은 걸 갖고도 일상적이지 않게 써서 그래요. 딴 사람이 쓰는 것처럼 예쁘다 이렇게 안 써서 그래요. 꽃을 보고 예쁘다 이렇게 안 써서 그래요. 그 꽃에 예전에 누군가가 이런 말 한 적 있거든요. 꽃이 피는 건 꽃의 생식기를 여는 거다.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꽃 피면 아 정말 예쁘다. 그런데 꽃이 피는 건 꽃의 생식기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꽃이 수정이 되잖아요. 꽃은 피면 수정이 되고 수정이 되면 열매가 맺히고 하기 위해서 꽃은 벌과 나비를 유혹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 언제 들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쓰려고 하는데 그분이 먼저 써도 좋아요.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똑같은 꽃이지만 꽃이 피는 걸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그냥 꽃 피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가 막힌 발상으로 생각해보면 저는 항상 그 꽃이 거기를 씨방이라고 씨방이라고 씨방 욕 아니에요. 씨방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요. 그 여자의 생식기를 항상 저는 씨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글을 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씨방이라는 것은 무언가 거기에는 씨가 들어있거든요. 나중에 이 씨앗이 익어가고 또 종자가 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꽃도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꽃이 아름답다는 결코 특별한 데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꽃을 놓고 쓸 때도 연희 사람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쓰는 게 좋아요. 국화꽃, 또 김소월의 진달래, 거기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 처음에 나오잖아요. 진달래꽃 저는 이렇게 썼어요. 분홍빛 그 꽃잎 따먹었다가 입술이 멍들었다. 이거요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진달래꽃, 시인이 진달래꽃을 기발하게 쓴다고 해도 김소월을 못 따라가는 거죠. 못 따라가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어떻게 진달래를 가지고 그렇게 썼을까요? 이겁니다. 수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진달래꽃을 가지고 나에게 수필을 쓴다면 보통 진달래 수필이 이런 내용이 많아요. 어린 시절 친구들과 동산에 올라가서 허기가 질 때 진달래꽃을 따먹었다. 입술이 까매지도록 진달래 꽃잎을 따먹었다라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시대의 그 진달래 꽃이라면. 그러면 똑같은 내용 읽고 싶겠어요? 이미 그 김소월을 뛰어넘지 못하는 글이면 식상해지거든요. 그런데 그 진달래도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어요. 그 빨치산 전투에 피가 흥건히 흘러내렸다. 지리산. 어때요? 똑같은 진달래인데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자고요. 좀. 그러면 훨씬 글이 뭐라 그럴까요? 매끄러워지고 이렇게 특별한 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은 모든 사물의 이미지를 보게 돼 있거든요. 꽃도 처음에 바라보면 아 아름답다라고 먼저 하게 되거든요. 아 아름답다. 그러면 그 아름답다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뛰어넘어가자고요. 너는 잘하니? 이렇게 묻지 마세요. 그러면 대답 못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지만 단 거기에서 한 줄이라도 고민해서 쓰려고 노력하죠. 단 한 줄이라도. 단 한 줄이라도 고민을 해서 쓰다 보면 남과 다른 생각, 내가 경험한 진달래, 내가 경험한 국화가 나올 겁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달래와 국화에 어떤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수필은 문학이고 문학은 예술이다. 여기에서 예술은 뭐가 필요하냐면 창이 필요합니다. 비롯할 창, 지을 창. 예술은 창작이 필요해요. 예술은 창작. 창이
창의로운. 왜냐면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림도 저 사람이 그렸던 거 이 사람이 그리면 안 봐요. 모작, 베껴서 쓰는 거죠. 모방. 물론 모방은 창작의 어머니예요. 그걸 보고 내 걸 그리면 돼요. 막 우리가 청경자님 그림 가지고 이게 청경자님 그림이냐 아니냐 막 따지잖아요. 똑같은 게 있어서, 모사 작품이 있어서. 사람들은 굳이 그거를 처음 사람 걸 최고로 칩니다. 모사 최고로 치지 않아요. 처음 사람이 그린 그림을 최고로 해요. 물론 판화는 있어요. 찍어내는 거. 똑같은 그림을 찍어내는 판화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진도 있겠죠. 사진. 그러나 그것도 그런 예술적인 것도 있겠지만 창작이 예술입니다. 특히 시와 수필, 소설, 희곡, 꽁트, 모든 글은 창작입니다. 나만의 글, 딴 사람이 썼던 거 쓰지 않는 거. 그러니까 창작, 내가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집도 아파트는 똑같을 수 있지만 그 집 안에 들어가면 인테리어가 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 손길을 통해서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가을을 쓰지만 쓰시는 분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서 창작은 조와 달리 없는 것을 새로이 만듦입니다. 조는 뭐예요? 조화. 그냥 막 이렇게 찍어내는 거. 그게 아니라 창작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에서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실은 재료만 있으면 우리가 시장에 가서 반찬거리를 사서 무엇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그 재료를 사잖아요. 그러면 어떤 글을 써야겠다 생각하면 그 소재를 모으면 되잖아요. 어렵나요? 그러면 그것도 어렵다면 단어를 한번 모아보는 거예요. 1대 100, 저는 1대 100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가을 해놓고 가을에 연관된 100개의 단어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가을은 잎새가 아름다운 두 번째 봄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잎이 꽃처럼 아름다운 두 번째 봄이다 라고 말한 시인이 있어요. 가을이. 거기는 가을이란 단어 안 들어갔어요. 대신 잎이 꽃처럼 아름다움은 이미 아름답게 물들었다는 뜻이 들어가 있잖아요. 쉽지 않아요. 저도 안 쉬워요. 그렇게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글은 언제나 행위를 창작하고 이미 있는 것을 만드는 작업이긴 하지만 거기에 창작적인 요소를 넣으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창작입니다. 글은 뭐 한다 그래요? 짓는다라고 합니다. 짓는다가 뭐예요? 무엇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수필 문학에서는 표현력 이전의 인격이 문제가 된다라고 또 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문학 수필 작가의 인격과 글쓰기 실력에 의해서 쓰여진다. 무섭죠? 글쓰기 실력. 100일장 나가봐요. 100일장. 글쓰기 실력 거기다가 이제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글쓰기 실력의 인격, 이건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 글을 잘 쓰고 성격이 나쁜 사람이 좋은가? 2. 글을 못 쓰고 성격이 좋은 사람이 좋은가? 3. 글도 잘 쓰고 인격도 좋은 사람이 좋은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글 쓰는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성격이 좀 뾰족합니다. 뾰족해야 해요. 연필 깎듯이 뾰족해서 그 뾰족한 걸로 뾰족한 눈길로 봐서 글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글을 쓰는 것은 뾰족한 연필로 글을 쓰지만 그 글 안에 담기는 건 계속 뾰족하게 써대는 사람들이 못 읽어요. 찔려서. 따뜻하게 품어주어야 되고요. 뾰족한 연필로 한참 쓰다 보면 연필이 왜 뭉툭해지잖아요. 뭉툭해져요. 이 글도 어딘가에서는 좀 창처럼 찌르지 말고 뭉툭해져야 되고 두루뭉실해져야 되고 뭘 이걸 뭐 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뾰족한 마음으로 썼지만 세월이 가면서 둥글해지는 그런 글을 쓰면 정말 인격과 글쓰기 실력에 의해서 쓰여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 인격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망 많이 하죠. 그거는 그냥 믿음이 약한 신도가 목사님한테 실망하거나 주지 스님한테 실망하거나 하는 것이 뭐가 비슷해요. 뭐냐면 이제 종교가 있는 분들은 실은 목사님도 중요하지만 그 대상의 신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부처님 이런 대상이 중요한데 예수님, 부처님은 다 제쳐놓고 나는 저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못 가겠어. 그러기 쉬워요. 상처받기 쉽거든요. 또 저 스님이 정말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절에 가기 못 가겠어. 그냥 고승이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수도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100%가 그렇게 둥글지 않습니다. 네. 글도요, 글을 쓰시는 분의 인격도요, 늘 뾰족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되고, 늘 날카롭게 바라보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날카롭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성인 군자를 바라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보여야 되면 그냥 글 잘 쓰시는 선생님의 좋은 글을 찾아서 우리가 읽으면 돼요. 그 사람의 허점을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 사람의 허점을 너무 많이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막 내 인격이 이런데 꼭 글을 써야 되나? 이렇게 해서 쓰기 어려워요. 그러나 인격과 글솜씨가 갖춰지면 더 훨씬 좋겠죠. 훨씬.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허점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렇게 사람도 글 잘 쓰고 인격도 좋고 하신 분에 너무 잣대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분이 글을 잘 쓴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필가는 이 말 중요합니다. 인격도 중요하지만 개성. 수필가가 뿐이 아니에요.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성. 여러분 알죠? 나태주 선생님의 개성. 어때요? 꽃, 구름, 시, 그 다음에 바람, 그리고 위안 그런 시를 쓰십니다. 나 선생님의 개성이에요. 아무도 그 개성을 못 따라가요.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또 거기에 또 다른 시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 전에 신달자 선생님이 진안에 오셨어요. 신달자 선생님의 개성은 뭐냐면 모든 글을 여성성을 강조한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여성의 입장의 글을 많이 쓰시고 여성을 대변하고 여성을 품는 글을 많이 쓰세요. 그렇다고 선생님의 글에 남자는 나쁘다 이런 글이 아니에요. 선생님의 글에 여성성이 드러나는 글을 굉장히 많이 쓰세요. 나는 내 나이를 사랑한다 에도 보면 나는 나이가 이만큼 됐어도 나는 아직 여자이고 나는 아직 아름다울 수 있고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쓰세요. 신달자 선생님께서 살아오신 삶이 여성으로서 녹록하지 않으셨거든요. 또 많은 수필가나 많은 시인들이 신달자 선생님처럼 그렇게 못 사셨거든요. 남편 병치레 하셨고 시부모 모셨고 자녀들 키워내는 그 가운데서 포기하고 싶었던 것을 여성성으로 이겨내신 거죠. 그래서 결국 우뚝 서셨어요. 무슨 글을 쓰라고 하셨냐면 신달자 선생님도 나의 이야기를 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야기를 써라. 슬프고 아플 때 글이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분도. 뼈를 가는 것 같은 아픔. 이럴 글을 그런데 여기에다 뼈를 가는 것 같은 글을 쓰셔서 한탄조로만 쓰셨다면 뾰족하게만 쓰셨다면 공감을 못하죠. 그런데 꼭 거기에는 위로가 들어있고 감탄이 들어있어요. 선생님 글만의 감탄, 감싸 안는 여성성인 그런 감탄. 그런 게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독자들을 거느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신달자 글 믿고 읽을만 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믿고 읽을 수 있어. 이 사람 성격도 그런데 글도 너무 빼쪽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의 개성, 요 표현이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나의 개성. 왜냐면 최성화 개성으로 써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개성부터 파악해서 자신의 개성이 잘 드러내는 표현법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내고 그 표현법에 능숙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표현법에 능숙해지면 된대요. 그러면 이렇게 능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로는 쉽죠. 그래, 내 이야기를 내가 능숙하게 쓰면 돼. 그런데 단어를 이제 제가 한번 나태주 선생님한테 이렇게 여쭤봤어요. 네, 나태주 선생님한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 글을 그렇게 예쁘게 잘 쓰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으면 단어와 단어 조합을 남다르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단어와 단어의 조합을 할 때 보통 여러분들은 집을 지을 때 창문을 어떻게 내세요? 집을 보통 지면 그냥 네모 반듯하게 창문을 내시잖아요. 네모 반듯한 창문. 요즘에는 이제 통창도 많이 내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창, 거의 네모 반듯한 창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요즘에 개성 있는 사람은 둥그런 창도 내고요. 하트 모양의 창도 내고요. 별 모양의 창도 낸다니까요. 요게 그 집의 개성이에요. 그 사람의 개성. 우리의 수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왕이면 신달자 선생님의 수필이 뛰어난 이유는 신달자 선생님이 여성으로서 견뎌냈던 그 모든 것들을 쓰셨지만 거기에 한탄조를 쓰신 게 아니라 거기에 위안이 들어있으시고 나는 아직 여자이고 나는 아직
아름다울 수 있다고 쓰셨기 때문에 선생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됐어도 아름다울 수 있고 나도 여자인가? 라고 보통 여자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신달자 선생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나는 내 나이를 사랑한다 라고 쓰셨어요. 나는 내 나이를 사랑한다. 거기에 중심이 뭐냐면 나는 아직도 여자이고 나는 아직도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시나 수필이나 쓸 때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써요. 전화, 가족, 꽃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쓰지만 신달자, 신, 나태주 신, 서정주 신 모두가 다 자기의 개성을 드러내서 썼기 때문에 그분들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꽃을 보고 아름답다 쓰면은 아무도 그걸 안 읽는다고요. 아름다워요, 꽃은. 그런데 어떻게 아름다운지를 그 아름다움을 다른 단어로 바꾸는 거죠. 그 아름다움을 아름다워요. 그걸 머릿속에서 뽑아내는 게 글 쓰는 사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글 쓰는 사람이 인격도 좋고 특별한 글을 쓸 수 있으면 금상첨화예요. 그러나 조금 부족해도 정말 기가 막힌 단어를 빼낼 수 있다거나 아니 부족한 게 아니죠. 내 생긴 그대로를 개성 있게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은 나만의 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 가는 글이 되겠어요. 똑같은 왜 그 시댁 이야기 똑같이 애기 낳던 이야기 태몽 이야기도 무지하게 재미있게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똑같은 말도 이것처럼 어떻게 그 글을 더 멋지게 개성있게 나만의 것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실은 끊임없이 저 혼자 말만 하니까 좀 지루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좀 이렇게 토막토막 좀 끊어가면서 한번 보세요. 끊어가면서 토막토막 한꺼번에 쭉 보시면 너무 지루하니까 토막토막 끊어가면서 천천히 생각해보면서 한번 보시면 아 수필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첫 번째 내 생각을 느낌과 나의 경험을 느낌과 생각으로 쓴다. 요거 나왔어요. 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개성있게 쓴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할 때는 막 사람들이 놀랄만하게 쓴다라고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놀라셨을 건데 그게 아니라 나만의 개성을 가지고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편안하게 글을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 연필을 뾰족하게 갈아서 쓰지만 얼마간 쓰면 그 연필이 뭉툭해진다는 거. 그러면 조금 뭉툭해지면 또 우리가 또 깎잖아요. 자꾸 그것을 더하고 하면서 글을 쓰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네. 이렇게 오늘 얼굴도 뵙지 못하고 여러분들과 수업을 했는데요. 요거 천천히 한 번 더 보시고 실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도 좀 주시고 또 오늘 수업이 어땠는지 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비단무래였습니다. 건강하세요.